자, 그래서 사원 등록으로 먼저 가서 자, 먼저 메뉴들 또 클릭하려고 그러면 사람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김현철 씨가 있어요. 자, 김현철 씨의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있으니까 김현철 씨 주민등록번호만 먼저 치면 자, 코드번호 1001번 김현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제 입사월년부터 자, 입력을 하는데 자, 입사일자나 뭐 외국인 이런 건 다 똑같죠. 자, 그리고 급여 구분을 해서 급여를 여기다 써줄 거고 자, 이 시험에서는 만약 사원 등록을 하면 보수 월액을 써서 그 4대 보험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해줄 거예요. 우리 그 K랩에서는 직접 써줬죠. 우리 그냥 국민연금 얼마다, 건강보험 얼마다라고 썼는데 여기에 보수 월액을 쓰면 자동으로 그 급여 자료 입력에 이 금액들이 산출되어서 들어가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 제가 100만 원 비과세 기억하라는 거하고 생산직이라면 이거 여기 생산직이면 여라고 한다면 여기 연장근로 3천 직전연도 3천만 원, 당연연도 210만 원 이게 맞으면 연장근로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 연월일도 여기에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서 부양가족을 쓰게 되는데 순서가 틀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순서가 틀리다는 게 공제에 관련된 게 여기에 먼저 있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뒤쪽에서 써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뒤쪽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그 기존의 K랩에 좀 정의이 되어 있어서 얘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똑같아요. 나이에 관련된 거는 여기 주민등록번호 치면 자동으로 나이 때문에 부다라고 뭐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F2번 눌러서 선택해도 되고 아래 1, 2, 3, 4, 5, 6, 7, 8 있죠? 그 번호도 똑같아요. 뭐 번호도 똑같으니까 뭐 1번 직계존속, 뭐 3번 배우자, 6번 형제자매 이런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다 쓰는 거고 가족 관계는 뭐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는 대로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들 하고 우리 여기 관리 사항에서는 우리 간이세액표에 뭐 몇 퍼센트다 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정리할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우리 공제 있는 데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프로돼 있어서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공제 항목이 있어도 안 보이던 거 보여주는 건 여기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여기만 입력을 잘하면 뭐 급여자료 입력에 더 많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먼저 보고 하면 자, 입사일자가 있고 그리고 뭐 단일 세율은 외국인 근로자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그러자고 월급 급여는 월급이 500만 원이고 보수 월액이 500 그리고 생산직 아니고 국외 근로도 없고 그러면 본인 주소까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 보고 쓰면 자, 퇴사 연월일이 2016년 2월 1일 날 쭉 특이점이 없고 급여 구분에서 월급 500만 원 국민연금 보수 월액에도 500만 원 그럼 아래쪽 세 개가 다 들어오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입력이 끝났고 주소만 F2번 눌러서 영등포구 영등포로 영등포구는 왜 썼을까? 영등포로 72길 13 지금 제가 쓴 거 몇 개 안 되죠?
제가 입력한 거는 입사 연월일 썼고 월급에 500만 원, 보수월에 500 그리고 이것만 써준 거예요. 부를 해놔야죠. 대표자한테 대표자가 고용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건데 이 사람 대표 아니잖아요. 그죠? 부라고 돼 있어야지. 부라고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자 부라고 돼 있으니까 대라고 돼야지. 그죠? 이건 대표자인 경우에 이 사람이 고용보험 들어가냐 건데 아니죠. 그래서 부라고 돼 있고 여기에도 당연히 부라고 적혀 있죠. 대표자는 아니다. 직원들은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주민등록인데 이 주민등록에서 간혹 한 번씩 장난치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본인이 이렇게 김현철 씨잖아.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가 있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대주 세대원일 때에 뭘 주의하라는 거냐면 세대주 세대원은 여러분들 체크하는데 이 부모가 내가 세대원인데 부모이면은 이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 기준이면 지금 김현철 씨한테는 부모지만 박정은 씨한테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본인에 있는지 배우자로 있는지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하세요. 우리 그 TET 1급에서는 그런 장르 참 많이 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TET 2급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 처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이 있다. 월급 500 있고 부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 200만 원 있고 필요경비 60만 원 60%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죠? 필요경비가 60%면 소득 금액은 40%란 이야기죠. 경비 쓴 게 60이면 내가 번 거는 40이란 이야기죠. 그럼 200에 40%면 80만 원이 소득 금액이니까 100만 원 이하고. 소득 금액은 내가 보고 빨리 찾으려면 그렇게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120만 원 빼도 되고. 자,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문제 없고. 제 동생 김재천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직접 장애인 별도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동생도 되겠죠. 자, 그럼 뭐 안 되는 사람은 없네요. 기본공제가 나이만 문제가 없으면 나이는 입력하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본인에 대해서는 뭐 세대주고 특이한 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고. 자, 그럼 우리 주민등록표를 보면 처 3번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도 뭐 장애라든지 뭐 60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그럼 성명으로 가서 박정은. 자, 주민등록번호 치면 이제 끝났고 다음 4번 자 20세 이하 특별한 소득금액 문제 없었으면 20세 이하로 써놓고 자 보세요. 지금 사실 주민등록번호 보면 20살 넘은 거 알겠죠? 근데 그거 신경 안 써도 여기에 김장일이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자동으로 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 가지고만 먼저 판단하고 추가 공제 보시고 나이는 여기에서 판단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김차일.
아들 김차일은 문제 없고. 다음 아버지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소 김두식. 아버지는 70세가 넘으셔서 39년생이면 연세 많으시다, 그죠? 그래서 70세 이상이고, 어머니 황순이. 자, 어머니도 특이한 그 소득, 일용 근로소득이 600 있으시니까 문제 없고. 자, 다음 6번 형제자매인데, 이 형제자매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였죠. 그래서 5번 장애 체크하고, 여기서 5번 아래 보시면 장애인 있죠. 체크하고, 여기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니까 1번 김재철. 이렇게 써주면 가족들 입력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위치만 틀린 거지. 그죠? 기본문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가족 등록할 때 등본표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입력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002번 성동이를 보면, 자, 이 사람도 뭐 급여 400에 보수 월액 370. 자, 그리고 뭐 생산직에 부부 문제 없고, 뭐 이 사람 그만뒀는데 지금 그만두는 거 쓰지 말고 나중에 그만뒀을 때 이 사람 쓸 거다라는 거고, 일단 얘 쓰지 말고. 자,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니까 성노후를 입양을 했네요. 그죠? 입양을 했고, 자, 처이라는 퇴직소득이 300만 원 있대요. 우리는 퇴직소득만 있다고 하면 딴 정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만 원 넘었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자, 성보라도 근로소득이 600이니까 500만 원 넘었죠?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성노을은 6월에 입양했고 셋째 체크하면 되고,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이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됐을 건데 뭐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세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002번 성동일.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6년 10월 1일 날. 자, 월급이 400만 원이고 보수 월액이 370이고, 주소는 강남대로 476. 퇴사일자는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월급 줄 거니까. 자, 이제 가족에서 먼저 3번 배우자. 자, 소득 금액이 앞에 퇴직 소득 금액이 300 되니까 부 0번 부. 여기서 부라고 하면 이제 나이 영향 안 받고 그냥 부로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일화 다음 4번 자.
성보라. 성보라도 근로소득이 6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나이도 안 됐네. 그러면 성보라 다음 성덕선은 특별한 소득에 대한 정보 없으니까 되고, 다음 성노을은 올해 입양했으니까 셋째로 성노을.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전속. 근데 소득 금액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영철은 이렇게 써주면 얘도 끝나죠. 그럼 이제 다음 노주현으로 가서 노현주구나. 노현주로 가서 자, 월급 350, 보수월액 310, 생산직이나 국외 근로 없고 뭐 특이한 점은 없네요. 자, 주민등록등본표에 지금 노현주가 이번에 그 뭐냐 세대원이죠. 세대주가 아니고. 근데 뭐 부모님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쭉 쓰면 되고. 자,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교손금 1,00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 자, 그럼 배우자 박정수가 지금 보러 온 게 교손금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손해보고 월급 500만 원 받았으니까 합치면 결국은 손해본 거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규모문제 대상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거 체크 안 했네. 본인이 여자죠. 배우자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 될 거고. 지금 본인이 노연주잖아. 그죠? 자, 그리고 정아영은 2020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그럼 정아영은 동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공제가 되죠. 6개월 넘었잖아. 양육한 게 2월부터 했으니까 연말까지 6개월 넘었죠. 그래서 되고. 자,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부녀자 공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특이한 거 없으니까. 자, 노현주 씨 1003번 노현주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6년 6월 1일 날. 자, 급여는 월급 오늘 왜 이래. 자, 월급 350만 원, 보수월액은 310만 원. 자, 그리고 주소는 관천로 62. 그리고 본인은 세대주 아니니까 0번 눌러서 세대주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녀자 공제죠.
다음 이제 배우자 박정수는 손해봤으니까 소득 금액 없죠. 그럼 박정수 다음 4번 박영인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다음 박현우 다음 얘가 위탁 아동 8번 정화영 그리고 자기 동생 노병탁 자 노병탁은 이 부분 체크 안 하고 왔었네요. 제가 노병탁이 청각장애인이라서 나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근로소득이 1,500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죠. 소득이 있어서 그래서 부라고 하고 노병탁 이렇게 써주면 입력이 됐고 입력하셨죠? 자 다음 1004번 자 이진섭 보면 자 급여 220 보수월액 180 생산직 여부에 의해 연장근로 비과세요. 그리고 대사관로 10일 가기 30명.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렇게 가족이 지금 어머니하고 자녀가 있네요. 자녀 소득만 없다면 나이가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지금 배우자가 안 보이죠. 그러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네요. 그럼 한부모 공제고 자 장애인이 있는데 봤더니 장애인이 어머니죠. 이 3호 적혀 있는 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예요. 이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장애인 판정해 준 서식이에요. 소득세법상에. 그래서 우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걸 체크를 하는데 자 어머니 황영숙은 사적 연금 소득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되나요? 자, 사적 연금 소득은 1,200만 원까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죠. 사적 연금 소득 그럼 1,2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 배우자는 위암으로 2019년 사망했다. 전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총 급여액은 2,800만 원이다.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문제없다라고 체크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210 이하니까 1004번 이진섭 입사는 2020년 6월 1일 올해 입사를 했고 월급여는 220만 원인데 보수 월액은 180만 원이고 생산직이고 이번에 연장근로 비과세까지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소는 대사관로 11-1 36. 그럼 지금 본인은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니까 한부모에 체크를 해놓고, 첫 번째 소득자의 직계존속 어머니 황영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3번 체크해 놓고, 어머니 황영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이지영 이민국 이렇게 써주면 끝나네요. 그럼 이제 우리 사원 등록은 끝났고,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19페이지로 가서 그럼 19페이지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이 있는데, 자 먼저 메뉴를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수당공제 등록이라고 있죠. 이 수당공제 등록이 날짜를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지금 중도대사자 정산처럼 막혀버려요. 그래서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하고 여기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수당공제 등록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수당 등록, 공제 등록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기본급하고 상여만 있고 나머지 뭐 식대든 자가운전 보조금이든 전부 다 우리가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뒤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월정액이다 이후에 보면 급여, 상여, 추급, 추상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1월달만 해서 구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게 급여인지, 급상여인지, 상여인지, 추가 급여인지, 추가 상여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K랩에서는 그냥 금액을 넣으면 뭐 급상여가 되었다, 상여가 됐다 하는데 얘가 선택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한 거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당 있는데 급여가 체크되어 있고 공제도 급여 쪽에 체크되어 있어야지 급여 줄 때에 얘가 보인다는 거예요. 급여 줄 때에 지금 이 앞에 있는 항목이 보이려면 급여, 상여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상여 선택했을 때 보이고 싶으면 상여, 주급, 주상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와 같이 하면서 볼 건데, 야,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만들었는데 급여 명세서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이유가 급여라고 선택했을 때, 구분했을 때 보겠다고 동그라미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보겠다는 체크들이에요. 자, 그럼 얘도 수당공제만 등록 잘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 보고 보면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우리 4대 법령은 프로그램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 것으로 한다. 여기 12월 달. 자, 그리고 8월 25일 중도퇴사한 성동일의 중도정사는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중도퇴사 정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뭐 비과세라는 거고, 8월 급여 시 성동일 퇴사 연월일을 2020년 8월 25일로 입력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로 만들어 두면 사원 등록에 우리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된 사람만 비과세 될 거고, 차량 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얘도 육아수당이라고 볼게요. 사실 뭐 육세 이런 거 안 적어줬지만, 그럼 얘네들은 비과세로 쓸 거고, 그리고 공제는 상조회비를 하나 공제 쪽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당공제로 가서, 근데 얘가 더 편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여기에 연장 근로수당 위아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비과세 연장 근로면 확인, 2번 비과세 누르고 1번 연장 근로에 확인. 다음 차량 보조금 2번 비과세 자가운전에서 확인. 이게 안 적혀 있는데 이게 더 간편한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식대 비과세 2번 식대 선택. 다음 보육수당, 얘도 육아수당이면 이걸로 비과세. 제가 직책수당 하나 빼먹었다 그죠? 피곤한데 순서가 안 맞는데. 자, 상관없어요. 자, 직책수당 과세 급여, 직책수당 하나 빼먹고 왔죠 제가. 자, 그럼 지금 수당 등록에서는 급여가 쭉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급여에 나오도록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제 공제 등록에 가서 여기에 상조회비다 라고 쓰시고, 상조회비, 그리고 공제 소득 유형은 K랩에서는 기타, 얘는 무구분 0번 확인. 그럼 여기에서 급여의 여라고 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체크 안 하면 급여 자료는 여기 안 보일 거란 이야기예요. 하셨죠? 하셨으면 이제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 급여에서 구분은 1번 급여 2020년 1월 25일. 잠깐만요. 저 이진석 그거 안 썼나 봐요. 아닌데, 6월 1일이구나 입사가. 그래서 안 나와있구나. 자, 그럼 김현철 거 기본급이 450만원, 그리고 직책수당을 저는 빼먹어서 뒤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순서 맞춰 쓰시고, 상조회비 2만원, 성동일 씨도 330, 차량 보조금, 식대, 직책수당.
상조회비 10,000원. 노현주 씨 입력되셨나요? 자, 그럼 다 하셨죠? 자, 여기에서는 복사하고 뭐 그런 기능 없으니까 자, 2일날 2월 달에 해서 1번 급여 그리고 복사 후 재계산 누르고 전체 사원 확인하면 소득세를 이제 매일매일 해서 새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누른 거예요. 3월달 급여다라고 해서 복사 후 재계산 누르면 기본 정보 그대로인데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쌓여가면서 변경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컴퓨터가 그 다음 달 거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달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달까지만 먼저 갈게요. 6월 달에 이제 이짐섭 씨가 들어올 거거든. 여기 이짐섭 씨 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까지 오신 분은 이진섭 씨 거를 쓰시고 또 7월 달까지만 하세요. 7월 복사 후 재계산 확인 7월 달까지만 쓰시고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시험 때 중도투자정산이면은 자, 사원 등록 가서 송동일 씨 그만뒀죠? 송동일 씨의 퇴사 연월일을 2020년 8월 25일로 쓰고 송동일 씨 여기 날짜 쓴 거예요. 퇴사 연월일 사원 등록에서 송동일 하셨죠? 그럼 창 닫고 급여자료 입력 7월 달로 아니 8월 달로 해서 아이고 왜 2월이라고 썼네. 8월 달로 해서 또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면
송동일 씨는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 사람은 아직 그 간이세표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원래 한 명 가지고 쓰면 우리 K랩하고 똑같이 상조에 비해서 여기 소득세 있으면 조금 이따 파브창 뜨고 하던 거 있죠. 그게 뜨는데 지금 방금 우리 복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송동일 씨를 클릭되어 있는 곳의 상태에서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 있죠.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 자, 얘 클릭하시고 그럼 똑같이 우리 연말정산 입력처럼 가족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거 없다 있으니까 결정세액이 정리되어서 이 사람 다 돌려받겠네. 반영이라고 누르시면 아래 반영 누르면 전부 다 이 사람 돌려받게 되죠. 그렇죠? 다음 이제 9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갈게요. 9월 11월 달까지만 가세요. 급여하고 11월 달까지만 11월까지만 가세요. 12월은 급상여로 들어갈 거예요. 하셨나요? 지금 11월 달까지 한 이유가 12월 달에 상여를 줬어요. 그래서 상여도 넣을 건데 급상여라고 시험 때는 무조건 말해줘요. 급여 아예 급여 탭을 가라. 구분은 급여 급상여 무조건 말해줄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급상여 선택하고 복사 후 재계산 한 후에 이제 김현철 씨 상여 500만 원, 노현주 씨 상여 350만 원, 이진섭 씨 거 17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1년치 월급 입력을 끝을 냈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8월 달 거를 작성해 달래요. 자, 얘도 똑같아요. 급여자료 입력했죠.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불러와줘요. 그럼 창 닫고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하고 8월 달 건데 8월 25일 날 줬으니까 8월 기소 8월 20일. 그러면 중도 퇴사자 한 명 있는 거. 그리고 전월 미환급색 있으면 여기에 쓰고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다 쓰고. 서식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얘는 차이가 있을 건 없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가끔씩 환급 신청한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환급 신청도 쓰시고 전월 미환급세액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줄 때 있으니까 지방소득세 빼고. 얘는 저장 버튼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얘도 끝났죠. 자, 다음 이번에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하는 것도 볼게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자, 우리 24페이지로 가시고 24페이지에 생산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에게 1급으로 12월분 근무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시오. 4번 있고 입사일자도 있고 근무일수 총 15일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천징수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있죠. 어떤 소득 형태든 간에 사람부터 등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이 사람 코드 번호 안에 있네. 7001번 신민경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20년 12월 1일 주소 생략하고 자, 이 사람은 급여 지급 방법은 지금 여기 아래 안 적혀 있지만 일정 기간 지급할 거고 이 사람의 정상 1급이 20만 원이고 그리고 고용보험은 우리가 징수할 거라 그랬으니까 열하고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생산 보니까 500번대 임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아래 손댄 거는 여기 일정 기간 지급 20만 원. 그리고 이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시험 때 하라고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알려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써놓고 나서 일용직 급여 입력 있죠. 12월 달이니까 12월 얘를 15일이니까 전부 다 12월 엔터 치면 신민경 있죠. 자, 여기 정상적으로 주는 게 2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저처럼 하세요. 자, 여기에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C. 지금 여기 일용직 급여 입력으로 온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면 이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니까 굳이 닫고 열 필요 없죠. 지금 제가 한 건 이거예요. 컨트롤 C 하라고 한 이유가 컨트롤 V에서 15일까지 쓰시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매일 안 하고 막 띄엄띄엄이라고 날짜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고용범하고 쭉 해서 이 사람 징수한 내역이 나올 거예요. 15일까지만 일했으니까 15일간만. 하셨죠? 그럼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2월 거 보고 싶대요. 그럼 12월 하면 일용직 근로자 거에 징수한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일용직 근로자 거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다음 시간엔 이제 연말정산 메뉴를 볼게요. 쉬었답시다.